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어제 3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열렸죠.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의 영웅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서해에서 전사한 장병들이 이제 영웅으로 귀환하여 그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언론은 마침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저 같은 심정을 가진 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침내 대통령에 의해 일일이 호명됐다.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묘역에 잠든 이들을 영원한 바다 사나이이자 영웅 55분이라며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롤콜 방식으로 추모했습니다. 이 롤콜 방식은 서구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죠. 특히 미국에서는 추모 행사는 거의 다 롤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호명을 하기 위해서 입을 떼는 순간에 눈물을 참느라고 코끝에 손등을 댄 채 25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25초는 신문에 나온 시간입니다. 그는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도 솔직히 과거 다른 롤콜 행사, 미국의 다른 롤콜 행사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그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름이 호명될 때 전사자들의 얼굴이 연단 옆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희생자들의 부모들을 비롯한 유가족들, 이분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롤콜을 마친 후에 뒤편에 서 있던 서해 참전 장병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않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서해 수호의 날과 문재인 정부의 서해 수호의 날은 달랐다, 이렇게 썼습니다. 솔직히 무슨 다른 표현이 필요하겠습니까? 윤 정부의 서해 수호의 날과 문 정부의 서해 수호의 날은 달랐다. 이 표현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롤콜 추모만 달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며칠 전부터 예고된 대로 이 천안함 피격이 북한에 의한 것이고 그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비로소 우리가 문민국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 어느 대통령처럼 월드컵 결승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쪽엔 우리 장병이 죽었는데 빨간 넥타이를 메고 도쿄를 날아갔죠. 전 정권에서는 정말 이 말을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6차례나 썼습니다. 북핵의 고도화를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문재인은 임기 중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2020년과 그 이듬해 2021년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2022년은 대선 뒤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SNS 메시지로 대신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요? 그런데 문재인은 기념식 때마다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북한이라는 언급한 것이 딱 한 번 있었더군요. 대통령이 참석했는데도 북한이 언급되지 않자
2020년 기념식에서는 천안함 전사자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죠. 윤청자 씨가 당시 분양을 하던 문재인에게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그때 신문은 호소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따지는 모습입니다. 천안함은 누가 침몰시켰는지 알려달라. 당시 언론의 표현처럼 김청자 씨가 문재인에게 호소를 했던 아니면 제가 본 듯이 따진 것이든 문재인의 답은 이랬습니다. 정부 공식 입장엔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은 끝내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행사 뒤에 그 윤청자 씨가 윤 대통령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름을 불러주셨다. 가슴이 울컥했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희생자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다. 아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 자, 같은 시간 이재명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에 그 기념식이 열린 대신에 울산으로 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를 덮친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그 돌파구로 재보궐선거도 지원할 겸 민생을 챙기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을 한 건 6년 만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초청장을 보냈죠. 참석한 국회의원은 29명,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 간사 김병주 단 한 명만 참석했습니다. 체면치레만 하자 아마 이런 의도였겠죠. 대신에 민주당은 그 시각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호국 영령들의 희생에 올바로 보답하는 일이다.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십시오. 도대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과거 문재인처럼 북한에 굴신하는 게 그 방법입니까?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재명은 오후에 4월 5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민주당 지도부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까운 생명을 다 던지면서까지 희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하는 자리였는데 앞으로도 그런 마음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 특히 병력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자, 한편 이재명은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에 당 수습책으로 언급됐던 당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 비명계를 비롯해서 비명계는 물론 더 좋은 미래 같은 의원 모임에서 그 수습책으로 친명계 일색인 지도부, 그 지도부를 좀 바꿔달라. 말하자면 당직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인적 쇄신과 민생으로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겠다는 보관입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사법 리스크가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인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말고도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특경법상 배임죄 그리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 등 5개 죄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백연동과 정자동 개발 비리 또 쌍방울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다가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죠. 대장동에 연결된 천화동인 1호 428억 약정에 대한 수사와 아마도 기소장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또 군데군데 부지기수 사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가령 GH 합숙소 사건, 이런 사건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과잉 인적 쇄신 등으로 이런 사법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재명은 인사 쇄신에 나섰습니다. 먼저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이 나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이 임선숙이라는 이름이 낯이 쓰르는데 찾아보니 이재명이 임명했을 때 처음 본 이름이더군요. 임선숙이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직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사의를 갖고 있지만, 말하자면 사표를 써왔지만 오늘은 현장 최고위라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임선숙의 사퇴도 당의 화합을 위한 당평책에 호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임선숙이야말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임명된 지 얼마 됐다고 잘려나가야 되는 말입니다. 후임으로는 광주시당 위원장이죠. 이병훈 의원, 또 광주에서 재선을 한 송갑석 의원이 거론됩니다. 아마 송갑석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걸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 같습니다. 정책위 의장 김성환, 그리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도 바뀐다고 합니다. 김병욱, 문진석 이 두 사람 이름 신문에 가끔가다 보이죠? 바로 친명계의 핵심인 7인의 멤버입니다. 김남국이가 소속되어 있는 곳 말입니다. 바로 그 7인의 멤버인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도 이재명에게 사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적쇄신 요구의 핵심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요지부동입니다. 비명계는 당직 개편의 핵심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총장 교체를 강하게 요구를 하는데 이재명은 아직 사무총장을 교체할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사실은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을 내 사람으로 앉혀놓은 것은 필수적이죠. 언론은 대변인단 중에선 김목임이 사퇴 의사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목임은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며 새벽 3시 심야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서 크게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른바 여성 첼리스트 최아람 분이죠. 그분이 등장을 했죠. 게다가 최근 22일에는 이재명 기소에 따른 당직 정지와 관련해서 당직 정지를 막기 위해서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열었던 당무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재명의 대표적 유지가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또 사실과 달라서 이틀 전에는 정정을 해야 했습니다. 당무위에 참석한 전해철 의원이 기권 퇴장을 했는데도 김의겸이 마치 그 당무위가 만장일치인 것처럼 말을 해서 논란을 부른 것입니다. 전해철 의원이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그러자 김의겸은 24일엔 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는 통용되고 있다. 참 정말 놀라운 발언입니다. 아니, 기가 막히는 발언입니다. 잔기술이라고요. 그런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는 통용되고 있다. 이런 분이 야당의 대변인이었습니까? 어쨌든 이재명은 당직자들의 사의를 보고받고 후임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을 살갑 정상화법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이게 또 하나 논란을 부를 법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사설에서 이 양곡관리법이 굉장히 위험한 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을 했죠. 그런데도 법사위조차도 그치지 않고 곧장 직통으로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인가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우선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 듯 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쌀값 정상화법. 이런 식의 선동적 명명을 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죄가 다 낯이 화끈합니다. 양곡관리법은 21대 국회에 들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단독 처리한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사진들이 어제 무더기로 공개되었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방송에서 내놓고 얘기를 했죠. 하위 직급이라서 난 몰랐다. 시장을 할 때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허위사실 유포가 되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작년 9월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김문기 씨를 모른다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할 때는 몰랐다. 아직도 그렇게 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기, 유동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를 9박 11일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출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문자 그대로 여행입니다. 가서 골프도 쳤습니다. 세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몰랐다. 김문기가 운전을 하는 카트를 탔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다. 그런데 이번에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24일 추가로 공개가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기인 경기도 의원. 이분들 이름 많이 들어봤죠. 천하용인,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추종하는 멤버들. 천하용인, 그 천하용인이 만든 정치 블로거 고공행진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고공행진에 이재명과 김문기 두 사람이 함께 찍힌 미공개 사진을 이기인 씨가 공개를 했습니다. 역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김문기 씨 등과 호주, 뉴질랜드를 함께 갔을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기인이 블로그에 쓴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추가 사진을 공개한다. 식당에서 이재명이 김문기 쪽을 향해 웃으며 말하는 사진.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일정표를 보면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에 갔을 때 이재명과 김문기는 오페라 하우스와 현지 재래시장 등을 하루에도 수차례 함께 다녔습니다. 일행이 모두 11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측은 17일 공판에서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 씨가 같이 있는 영상을 보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이를 보면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 말에 가장 분노한 사람은 이재명,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던 유동규였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좀 짚겠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틀 전이죠. 이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 절차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은 유효하다. 이 결정의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위장탈당으로, 민영배 위장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것은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민영배가 무소속으로 되어서, 그러니까 야당 몫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그건 소수 야당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런데 뒤에 붙인 게 참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전면 차단되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 표결권, 심의권을 완전히 다 가루로 만들어버린 그 정도는 아니다. 참, 이게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법률가의 말입니까, 이게? 자, 그 다음 문제. 이번 국회의장의 문제죠. 또 쪼개기 국회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쪼개기 국회도, 그러니까 아무리 짧은 회기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 종료로 무제한 토론권도 침해되지 않았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 쪼개기 국회로 필리버스터가 보장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권이, 무제한 토론권이 침해되지 않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결국 입법 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헌법 소원을 기각한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헌법재판관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당시 시간이 쫓긴 쪽은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타임테이블이 있었죠.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해서 통과를 시켜서 마지막 국무회의에 근근히 이렇게 빨리 올리면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은 방망이를 때려서 통과를 시키고 공포를 한다. 그래, 그 법의 효력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까지 넘어가면 어쩌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쫓겼죠. 그래서 그들은 쪼개기 국회를 하고서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짓을 다 했습니다. 또 하나의 헌법 소원,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됐다. 이건 검사 6명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헌법 소원이죠.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은 더 간단했습니다. 우선 한 장관은 검사의 신분으로서 헌법 소원을 한 게 아니니까 당신은 빠져. 그래서 각하를 해버리고 그냥 차버렸죠. 그 다음에 검사 6명이 한 헌법 소원. 우리 헌법에 수사의 주체가 검사라는 구절은 없다. 이래서 간결하게 찼습니다. 저는 수사의 주체는 검사라는 것은 헌법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일종의 불문헌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수사의 주체는 아무나 될 수 있어서 누구나 기소권과 수사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에서 정해놓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기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혐의가 없다, 아니면 공소권이 없다, 이래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건 굳이 검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권력 분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소추권을 가지고,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는 것은요,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이런 소추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 검찰관은
특별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험에 통과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든 문명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 검경 수사권 조정도 모자라서 2차 검수완박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이제 소추권과 수사중결권을 검찰에게서 뺏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수사의 주체가 검사다. 이건 헌법에 적히지 않다. 그래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재판관들이 성향을 부각을 하며 그 편파성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낸 한동훈 장관의 국회 입법권에 도전을 했다며 맹렬하게 사퇴를 촉구하더군요.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어제 낸 논평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아주 표현이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 출신 진보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다.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있고 또 그리고 그를 이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변 회장 출신도 있죠. 이러니까 이른바 진보좌파 성향 재판관이 딱 5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재판관이 총 6명 이 5명의 싱크로율이 거의 100%였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이었죠. 이 전주의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차적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이 법의 가결 선포가 정당하다고 헌재가 만들어준 것이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헌재가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준 비겁한 결정이다. 한편 한동훈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다수 의견인 5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번 헌재 결정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에 근거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해온 법무부와 검찰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 없다.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아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망치를 두들겨버렸습니다. 하물며 저같이 수사의 주체는 검사라는 것은 일종의 불문헌법이라는 주장은 이제 더욱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결정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는 불가피해졌다며 반발을 하지만 검수완박법의 법적 토대는 이제 단단해졌습니다. 헌재에 있는 재판관 5명이 이 나라의 키를 낮췄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은 검찰이 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이재명을 재판에 넘긴 것은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버리는 정권의 물타기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검찰이 기소한 대장동 공소 사실이 그런 물타기 기소의 쓸 거리로 자료로 보인 것입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하나만 하더라도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인 게이트입니다. 그런데도 박홍근은 윤석열 정권이 굴욕 외교에 더해 주 69시간제가 촉발한 노동개혁 실패 논란까지 겹쳐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서자 검찰이 기소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정권의 실책을 뜯기 위해서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했다.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좌파, 유사 좌파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저와 의견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